자, 지난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나가섬, 들어섬, 어디로부터 어디로란 방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세계, 대중사회, 평균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하나의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가 말해줬습니다.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본래적이고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원래의 그 고향이라고 말하는 곳은 좀 과거에 있었겠네요. 한국에서나 아시아에서 무릉도원은 어디에 있나요? 무릉도원도 과거에 있어요. 우리가 다 떠나왔어요. 갈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신라권이네, 그죠?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 그 후쿠야마가 썼던 역사의 종말 같은 책에서는 역사의 종말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완성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헤겔 마찬가지네요. 인간의 지성, 이성,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낙원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다라는 새로운 역사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러한 역사관이 일반화되지는 못했고, 특히 이 과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계는 철저히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계를 설계한 설계자, 계획자, 창조자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주공산,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는 학문과 또 공동체 의식, 시민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성찰, 과거에 대한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미루어 보기, 어떤 삶의 방식이 유토피아죠.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인지를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토피아 사상도 나오게 됐고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이미 있었을까요? 요순시대 지나가 버렸나요? 에덴 동산, 에덴 파라다이스 사라졌나요? 없어졌나요?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네요. 과연 그런 세계가 있었을까요? 나사가 숨겨놓은 사진 가운데 하나 거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인족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런 거인족들이 있었다면 왜 멸종했고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지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를 건립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진 것 같다.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관, 이런 세계관 염두에 둬 보시고, 자, 오늘 제가 세 개의 논제를 드릴 텐데, 모두 선택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반적인 그 논제는 따질 거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질 거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찬반을 따지는 거, 가리는 거, 이거 따질 거리, 논제. 자, 앞에 우리는 이라는 말을 제가 넣습니다. 일반적인 논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혼 약속, 쉼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애매해. 그래서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주체를 넣습니다. 우리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죠? 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그것도 이제 강의실에 모여있는 숙대생으로서의 우리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대로 우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약속,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들었죠, 그죠? 인간끼리 약속을 했는데, 신이 신탁을 통해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 경우,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친구한테 뭘 들었어요.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이야기 때문에 약속을 깨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이란 말을 우리가 원래는 쓰지 않았었고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이고 우리는 혼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결혼이란 말이 넘어와서 결혼이 일반화되면서 결혼이란 말과 혼인이란 말이 좀 뒤섞이게 됐어요. 결혼은 혼을 맺는다, 혼을 맺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혼은 혼인의 약자입니다. 여기 써놨지만은 혼이라는 것은 신부? 신부의 집? 혼이라는 건 신부의 집이네요. 이는 그러면 신랑 남자의 집, 겨집의 집, 남진의 집, 겨집, 남진, 어르다가 우리말로 결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겨집을 어르는 것이고 우리 서동유에 나오죠, 그죠? 서동유에 이 어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혼한다는 뜻이고 성교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뜻도 나왔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뜻이네요. 남자는 여자와 어르고 여자는 남자와 어르는 거. 이게 한데 어르는 것이 바로 결혼의 뜻이었군요. 자, 그런데 이 혼인은 뜻과 전혀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달리 신부 여자의 집, 남자의 집 이런 뜻이 됐고 이것이 표현된 게 장가 시집이라는 겁니다. 장인의 집, 또 시집, 며느리, 그러니까 시댁, 그죠? 남자의 집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장가는 드는 거고 시집은 가는 거네요. 장가 들고 시집을 가고. 자, 이렇게 되면 뭔가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갔다 오고 와서 뭐 아이 낳고 쭉쭉쭉 이어나가고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 결혼하고 싶었는데 혼인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후회. 소크라테스도 결혼하면 후회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산티페 아시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그 옷을 찢었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남자 왜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이런 사람들과 말싸움이나 하노? 또 돈은 안 벌어다 주고 맨날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니까 화가 난 크산티페. 집 나가는 소크라테스 대머리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설거지한 물 있죠?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이래도 네가 나가나 보자. 소크라테스는 포도주를 좋아했고 또 김나스틱에 레슬링, 체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우람하고 인기도 좋았고 못생겼지만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남자였죠.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 남자들은 낳을 만큼 아이를 다 낳으면은 아내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크산티페가 돈도 벌어 아이도 길러 그렇다고 남편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악처로 소문이 나 있지만 잘 살펴보면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브레히트라는 작가가 이 소크라테스의 그 아내인 크산티페를 아주 멋진 인물로 다시 되살려 놨습니다. 부상당한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의 자그마한 단편인데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당시에 도망간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고 가장 부끄러운 짓이죠. 근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소크라테스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꽹가리 치고 막 제식 훈련하면서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적의 진격을 새벽 4시까지 막아. 그리고 새벽 동트자 이제 적군이 확 밀려드니까
무서워 도망을 치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엉덩이에, 그래서 그만 일어날 수가 없게 됐어. 너무 큰 가시가 찔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전쟁 영웅으로 이제 모셔갔습니다.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적의 진격을 막는 사이에 뒤에서 그리스 대군이 적군 페르시아 적군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거의 공로를 소크라테스로 돌렸는데, 소크라테스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영웅으로 모셔가고 무슨 생각에 잠겼어. 소크라테스가 병이 있었습니다. 생각병. 한번 생각에 잠기면 남의 처마 밑에서도 밤을 새고, 별을 보면서도 밤을 새고, 그리스 사람 다 알고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생각에 잠기면 밤을 샌다, 저 자세로.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누운 상태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들 것을 들고 가져와서 소크라테스를 거기다 넣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는 언제쯤 생각이 끝나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생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다시 갑니다. 저녁에 또 와요. 아직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고민 끝에 아침에 오겠다 하고 또 사람들이 갑니다. 아침이 왔는데 여전히 생각 중이에요. 근데 크산티페 마누라가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땀을 흘리고 열이 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엉덩이를 까보니까 고름이 맺히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찢고 이제 고름을 빨아내고 고약을 발라서 치유해 준 거죠. 그리고는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리스 분이 와가지고 모셔가려고 할 때 한마디로 그럽니다. 내가 그랬다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브레이트가 바로 이 장면에서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을 칭송하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그 철인이 한 거죠. 그걸 이해했던 사람, 이걸 이제 크산티페로 더 그려주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고 봤습니다. 키에르케고르도 똑같이 봤네요. 이놈들 작당을 했어. 결혼 못하게? 어쨌든 이게 큰 흐름이 있었는데 이건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은 후회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 내가 결혼 약속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한번 토론하실지, 결혼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로 토론을 하실지, 자,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두 번째는 신의 명령,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신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의 명령이라는 것은 법으로 바꿔도 됩니다. 법 또는 관습 또는 규칙, 뭘로 좋아도 바꿔도 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죠. 그죠? 게으름? 뺀질이? 내가 하기 싫을 때 나는 분명히 어떤 일을 안 할 자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는 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다면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과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은 의지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제 약속하고 오늘 깨트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없나요? 분명히 있죠. 그죠? 다만 대가가 좀 따를 뿐이죠. 그럼 이 대가가 왜 따르는지를 좀 설명해 보자면 공동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사회를 모여살이라고 새로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한 말은 아니에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땅의 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ociety는 동아리란 뜻인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동아리 많이 들죠? society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고 죽은 시인의 동아리란 뜻이죠.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자율적 결사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는 땅을 의미하는 땅의 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적 결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여살이라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모여살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모여 살까요? 그 구석기 이럴 때는 뭐 모여 사는 인원이 150명 단위 이렇게 좀 작은 규모들이었습니다. 불악 사회 조그만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그 청동기 이제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쌀농사나 이런 걸 지면서 대규모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고 또 이제 유일신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 태양신 숭배와 같은 것이 나오면서 야 하늘의 해도 하나인데 왕도 하나야지 이렇게 샤머니즘은 물러가고 하늘에 있는 해, 신이 하나로 통일이 되자 그 신을 대리하는 왕도 하나가 되는 거죠. 점점점 재정 일치 사회로 굳어지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그럼 법이 생기는 것이고 특수한 집단들이 생겨 계급이 분화됩니다. 왕 계급, 사제 계급, 귀족 이런 또 장인 계급 이렇게 계급이 분화되면서 갑자기 이 사회의 분화에 의한 급격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홍범 구주 같은 거 간단해 보이지만은 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가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나름대로 안정성과 번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이 없는 사회는 몰락하겠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도 몰락하겠네. 그럼 우리가 모여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법을 왜 지키죠? 나한테 좋으니까. 나한테 좋지 않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도둑놈은 어떻게 할까요? 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안 지켰네 이미. 이미 안 지킨 도둑놈이 잡히면 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강제력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리해지면 법을 안 지키게 될 겁니다. 또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죠. 법은 필요할 때 지키라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필요성 유무 언제 지켜야 되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개인이 판단하는 거네요. 또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이제 법원 이런 데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자,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모여살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모여 사는 동안은 한 사회에 속한 동안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법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불리하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관한 토론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본 건데 내 친구가 여러분 같은 경우 남자친구라고 합시다. 남자친구가 뜻이 있어가지고 IS에 입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이제 IS라고 읽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ISIS라고도 발음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IS, 이슬람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와 비교해 보면 굉장한 명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대적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종교적인 어떤 이념을 갖고 결국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에 의한 이런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알라에 의한 이제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 이념을 공유한다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좀 애매해집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항 폭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나라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항 폭력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딱 그 순간 백기 들고 항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의 견해에 따르면 빨리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항복한 뒤에 빨리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하나 저렇게 통일하나 통일된 뒤에 어차피 우리는 이제 토론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막 무자비하게 살생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제가 네 말이 옳다. 전쟁으로 사람 뭐 한 1,000만 명 죽고 나면 회복이 될까요? 그거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완전 항복하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설득을 해서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드는 전략도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보자면은 우리가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요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친구가 IS에 입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논제를 잘 보시면요, 존중해야 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내 남자친구의 자유의지, 자유의사, 의지의 자유를 내가 그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의 그 입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남자친구를 만류하지 않고 남자친구로 남아있는 한은 남자친구의 결단에 한편으로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헤어지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뭐 오래된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낱말은 아니고, 우리말로는 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벗이라는 말은 아주 멋있는 낱말입니다. 모닥불 아시죠?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서 불꽃을 피우죠. 근데 이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떼어내면 모닥불이 결국 꺼집니다. 그죠? 근데 다시 모아놓으면 거기서 불꽃이 피어오르죠.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벗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빛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벗이라는 거는 더불어 함께 모여서 타오르는 빛, 이런 걸 뜻하네요. 그 벗이란 말은 생명, 목숨을 함께 나누는, 삶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남자친구와는 이런 벗의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경우 내가 그 남자친구의 결정, 선택을 존중한다면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1, 2,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토론할지 2번, 3번 어떤 걸로 토론하고 싶은지 한번 먼저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자, 나는 1번 결혼에 관한 토론을 하고 싶다. 손을 들어봐 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네, 내리고 2번 신의 명령 의외로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내리시고 IS 꽤 많습니다. 야, 이거 놀랍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시고 1번과 3번은 동수고 2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자,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2번 신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이때 그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신의 명령이라는 말을 법으로도 이해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